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이화합물의 화학식을 심전 실험과 전기 전도도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에 2개의 클로라이드와 4개의 아민이 붙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화합물은 어, 2가지 아이소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림에 보다시피 같은 화학식을 갖고 있지만 녹색을 띠는 화합물이 있고 보라색을 띠고 있는 화합물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2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가 있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개의 리간드가 붙어 있는 경우는 크게 3가지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평면 육각형 구조를 하는 경우와 어, 프리즘의 모양을 하는 것, 위에 삼각형에 3개의 꼭지점에 리간드가 붙어 있고 아래 삼각형에 3개의 리간드가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옥타이드랄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클로라이드가 2개가 붙어 있는데요. 에, 평면 육각형인 경우에는 이 화합물 말고도 2개의 다른 아이소머를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도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메타 위치 아니면은 파라 위치에 있는 3가지 아이소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즘 같은 경우도 우리가 3가지 아이소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구조뿐만이 아니고 가운데 있는 구조와 아래에 있는 구조도 마찬가지로 어, 클로라이드가 2개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울상을 하나 만들어서 줄 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구조는 서로 거울상을 하고 있는데 회전하더라도 서로 일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개는 이제 옵티컬 아이소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리고널 프라즘 같은 경우에는 리간드가 2개 붙어 있는 경우에 4개 아이소머가 존재하고 옵티컬 아이소머를 하나로 친다고 하더라도 3개 아이소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옥타이드랄 구조를 하는 경우에는 오직 2개의 아이소머만을 생각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아이소머의 숫자가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헥사고널 플라너인 경우에는 3개, 트리고널 프리즘도 3개, 옥타이드랄 구조를 하는 경우에는 2개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구조는 2개 아이소머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베이 화합물은 옥타이드랄 구조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민이 4개 붙어 있고 클로로가 2개 붙어 있는데요. 3개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몇 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하는지를 세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3개의 옥타이드를 구조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아까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오직 2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험적으로도 이 화합물은 2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틸렌 다이아민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덴테이트 리간드입니다. 이게 2군데서 이제 결합을 하고 있고요. 이런 화합물도 마찬가지로 옥타이드랄 구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림에 보다시피 2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실험적으로도 이 화합물은 2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가지 종류의 리간드가 붙어 있는 경우를 생각했는데요. 3개의 다른 종류의 리간드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이소머의 숫자를 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리간드가 2개, B가 2개, C가 2개 있는 경우 옥타이드랄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전체 6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 있음을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가 되고요. 특히 아래쪽에 있는 2개의 아이소머는 이게 이제 거울이거든요. 서로 이제 거울상입니다. 거울상인데 어, 돌려더라도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2개는 이제 옵티컬 아이소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식을 갖고 있는 베이 화물인 경우에는 6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예인데요. 아민이 2개 붙어 있고 아쿠아가 2개 붙어 있고 클로로가 2개가 붙어 있는 경우에 전체적으로 6개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중에 2개는 이제 옵티컬 아이소머라는 것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광학이성 질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앞서 봤지만 옥타이드를 구조를 하는 경우에도 광학이성 질체가 존재하고요. 앞서서 봤던 프리즘 구조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광학이성 질체가 존재할 수가 있고, 특히 유기화학에서도 옵티컬 아이소머가 존재합니다. 이게 카본인데요. 카본에는 4개의 손이 붙어 있죠. 이 4개의 위치에 서로 다른 리간드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옵티컬 아이소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옵티컬 아이소머가 존재하는 이 카본을 우리가 키랄 카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간드가 6개 붙어 있는 경우만 봤는데요. 리간드가 4개 붙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조를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티늄 베이 화합물은 아민이 2개, 클로로가 2개 붙어 있는 베이수가 4짜리인 화합물인데요. 베이수가 4짜리인 화합물은 크게 2가지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 플라나 구조하고 이제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얘처럼 아민이 2개, 클로로가 2개 붙어 있는 경우에 스퀘어 플라나 구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2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요 녹색으로 표현된 클로로가 서로 바로 옆에 있는 시스형 구조가 있고, 서로 마주보는 이제 트랜스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2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테트라헤드랄 구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아이소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소머 숫자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실제 실험적으로 이런 화학식을 갖고 있는 베이 화합물은 2개의 아이소머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합물은 테트라헤드랄 구조가 아니고 스퀘어 플라나 구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테트라헤드랄 구조인 경우에는요, A, B가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아이소머가 하나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4개가 다 다르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는 옵티컬 아이소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요, 우리가 수화 에너지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전이금속을 물속에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총 천연색을 띠게 됩니다. 그럼 왜 베이 화합물을 이루게 되면은 이렇게 총 천연색을 띠느냐?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가 이제 3가지를 배울 텐데,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결정장 이론입니다. 결정장 이론에서 어떻게 이 베이 화합물과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띌 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이금속은 디오비탈을 갖고 있는데요. 얘가 베이 화합물을 이루지 않고 이온 상태로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진공의 이온 상태로 있다라고 했을 때는 디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전이금속의 옥타이드랄 사이트로 리간드가 다가오게 되면 이 5개의 디오비탈 에너지 준위 중에 2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하고 3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로 갈라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고 높아지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보통 델타 O라고 부릅니다. O는 뭐의 약자냐면은 옥타이드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왜 색깔을 띠게 되냐면은 이 밑에 쪽의 오비탈에 있던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시광선 대역에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바로 이 색깔을 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결정장 이론입니다. 그게 바로 요 아래쪽으로 가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와 위쪽으로 올라가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의 차이 델타 O가 대략 가시광선 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색깔을 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3개 오비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T2G라고 부르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2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이제 EG라고 부릅니다. 여기 G는 뭐의 약자냐면은 게라데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함수라는 거죠. D 오비탈은 사실은 전부 다 게라데 함수죠. T는 무슨 의미냐면은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에너지 준위가 3개 있으면 그걸 T라고 부르고요. 똑같은 에너지 준위가 2개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제 E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내려가냐면은 dg 스퀘어 오비탈,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비탈이 위쪽으로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오비탈이고요. 나머지 3개 오비탈은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지는 오비탈입니다. 그럼 왜 2개의 오비탈은 에너지가 올라가고 이 3개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아지냐면은
결정적 이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요 축상에 지금 요 동그란 표시되는 것이 바로 이제 리간드입니다. 그리고 dx 스퀘어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전자 구름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게 되냐면 이 축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로브가 전부 d 오비탈의 전자 구름의 분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축상에 전자 구름의 분포가 그런데 그 축상에 다시 뭐가 있냐면은 리간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간드하고 이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반발하기 때문에 이 디지스퀘어부터도 마찬가지로 이 로브가 G축에 나와 있는데 그 G축에는 리간드가 붙어서 직접적으로 서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반면에 DXY, XG, YG, XO비탈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 덴서티가 축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축과 축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리고 리간드는 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개 오비탈에 비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세 개 오비탈은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거죠. 위쪽보다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두 개 오비탈에 비해서 아래쪽에 있는 세 개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델타 O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경우 델타 O는 가시광선 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시광선의 색깔을 띠게 된다는 것이 이제 결정장 이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장 이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반발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반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리간드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과 d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하는데 반발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dg 스퀘어 오비탈과 dx 마이너스 y 스퀘어 오비탈은 직접적으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 더 높아서 에너지 주의가 높아지는 반면에 xy, yg, gx 오비탈은 일렉트론 덴서티가 리간드와 리간드 사이사이에 들어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그랬지만 원래 그 진공 속에 있는 d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얘고요. 이게 옥타이드럴 컴플렉스를 이뤘을 때 에너지 준위는 얘입니다. 그 다시 말하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어떻게 여기서 여기로 가는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네 단계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가 그냥 원자 상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지 않았을 때의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형 대칭으로 리간드가 이제 다가오는 경우가 이제 두 번째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메탈에 있는 디오비탈과 리간드가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서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 가상의 스테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옥타이드럴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형 대칭으로 결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일단 구형으로 다가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때는 다섯 개의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구형 대칭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섯 개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똑같이 위로 올라가기만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준위는 이제 이 구형 대칭이었던 리간드 중에 리간드 그 옥타이드랄 사이트에 있는 리간드만 남아 있고 나머지 리간드는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다섯 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아래쪽으로 세 개, 위쪽으로 두 개로 이제 갈라지게 된다. 여기가 스테이지 3까지인데요. 근데 스테이지 1에서 3까지는 리간드하고 메탈 사이에 반발력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에너지 준위입니다. 근데 리간드가 메탈의 컴플렉스를 이루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간드하고 메탈 사이에는 반발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합력도 있습니다. 근데 3번 스테이지까지는 반발력만 고려했을 때의 에너지 준위라는 거죠. 그래서 반발력만 고려하게 되면은 여기 있던 다섯 개 에너지 준위가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로 이제 떨어진다. 이제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리간드하고 메탈 사이에는 결합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에너지가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파이널 스테이트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떨어지느냐? 그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화 에너지 공부할 때 배웠었죠. R분의 1에 비례한다고 그랬었죠. 이게 메탈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리간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게 수화 에너지가 뭐에 상관이 있냐면은 메탈과
리간드 사이의 거리 R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서 그 R분의 1에 비례 한다고 했었죠. 이게 결합력이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이 이 결합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던 놈이 이제 여기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무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랑 상관이 있게 됐냐면은 바로 사이즈 R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수화 에너지에서 마이너스 R분의 1에 해당하는 요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차이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수화 에너지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아니고 파란색 그래프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앞서서 수화 에너지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R분의 사이즈에 의한 효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시 얘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고요. 낮아지는 에너지 준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앞서서 얘기했던 앞서서 이게 마이너스 R분의 1이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W자로 떨어져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설명해 주는 거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에너지로 떨어지는 것은 다시 여기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에너지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관계 우리가 이제 델타 O라고 부르는데요. 위에는 두 개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고 아래쪽에는 세 개의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내려가는 거리하고요. 올라가는 거리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오비탈이 서로 상호작용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오비탈이 있고 올라가는 오비탈이 있고 그럴 때는 요 위로 올라가는 것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위로 올라가는 건 두 개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세 개이기 때문에요.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5분의 1만큼 내려가고요. 올라가는 것은 대충 5분의 3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도 모두 전자가 채워지고 아래쪽에도 모두 전자가 채워지게 되면은 평균 제로가 되어버리게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델타 O라고 부르는데 이 델타 O가 어떤 리간드가 붙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번 같은 경우에는 망간에 아쿠아가 붙어 있는 경우고요. B번 같은 경우는 망간에 시아노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시아노가 붙어 있는 경우에 델타 O가 물이 붙어 있을 때의 델타 O보다 더 크죠. 이 간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시아노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강한장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물을 중간장 혹은 약한장 리간드라고 부릅니다. 델타가 작기 때문에. 자, 이걸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강한장 리간드냐 약한장 리간드냐에 따라서 이 컴플렉스의 성질이 매우 달라지게 됩니다. 자, 왜 달라지는지를 먼저 보면은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망간의 산화수가 3+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체 컴플렉스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죠. 물은 중성이기 때문에 이 3+를 모두 다 망간이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망간 3+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망간은 3+입니다. 왜냐하면 컴플렉스는 3-인데 시아노 그룹이 마이너스 1가거든요. 6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망간은 3+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A 케이스나 B 케이스나 망간은 산화수가 3+입니다. 그리고 망간이 3개의 전자를 잃게 되면은 d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를 갖게 되냐면은 4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에 4개의 전자를 배치시켜줘야 되는데요. 강한장 리간드인 경우에는 4개의 전자가 모두 다 아래 오비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한장 리간드인 경우에는요. 3개의 전자는 물론 아래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데 네 번째 전자가 아래 오비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지 오비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번째 전자가 아래 오비탈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미 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자가 서로 반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높은 에너지 준위이긴 하지만 그 준위에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에너지 준위가 높지만 위쪽 비어있는 오비탈에 이 전자 혼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 오비탈에 이미 들어있는 전자가 반발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에너지가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배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자 배치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자기적인 성질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된 에너지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요 얘기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을 이제 식으로 써준 건데요. 그래서 델타 O라고 하는 것은 요 T2지와 이주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P라고 하는 것은 스핀 짝지움 에너지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자가 아래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같은 오비탈에 있는 다른 전자와 서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스핀 짝지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스핀 짝지움 에너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오비탈에 있는 아래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다소 에너지가 높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에너지적으로 안정된다. 그래서 고스핀 창문을 이룬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컴플렉스를 보통 하이스핀 컴플렉스 혹은 고스핀 창문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에 들어가지 않고 위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4개의 전자가 모두 전자의 벡터가 패러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핀 벡터가 패러렐하게 되기 때문에 다 더해진다는 거죠. 스핀 벡터가. 그래서 그걸 고스핀 창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2개 스핀 벡터가 상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핀 벡터가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저스핀 창문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강한 장 리간드인 경우에는 저스핀 창문을 만들고 약한 장 리간드에는 고스핀 창문을 이룬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하는 건데요. 이것이 원자 상태일 때 디오비탈 에너지 준인데 이것이 옥타헤드럴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면은 Eg와 T2G로 나눠진다. 근데 어떤 리간드가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이 간격이 작을 수도 있고 이제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간격이 커지게 되면은 전자들이 전부 밑에 거를 완전히 채우고 나서 Eg를 채우는 반면에 약한 자 리간드인 경우는 밑에 걸 채우고 바로 위쪽으로 전자가 채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적인 성질도 달라지는 케이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철 3가고 따라서 디오비탈에 5개의 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강한 장 리간드인 경우에는 5개의 전자가 모두 다 아래쪽을 채우게 되는 반면에 약한 장 리간드인 경우에는 밑에 3개, 위에 2개를 채우게 되기 때문에 5개의 전자가 모두 다 쌍을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2개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하나만 있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5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파라마그네틱한 성질이 얘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거죠. 자, D5가 아니고 D6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D6가 되면 여섯 번째 전자가 여기까지 채워지게 될 것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6번째 전자가 이제 다시 다 채웠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강한 장 리간드인 경우에는 모든 전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이아마그네틱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여전히 4개의 전자는 쌍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파라마그네틱하게 됩니다. 자기적인 성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강한 장 리간드이냐 약한 장 리간드냐에 따라서. 자, 아까 수화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것이 중심금속 원소의 사이즈에 의한 수화 에너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실제 측정된 것은 이제 파란색 부분이다.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크리스탈 필 스테빌라이제이션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자,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약한 장 리간드인 경우고 여기 이제 강한 장 리간드인 경우입니다. 기준이 이겁니다. 기준이. 얘를 기준으로 해서 T2 오비탈은 에너지 중가 떨어지고 Eg는 이제 높아진다고 그랬었죠. 자, 이 B번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 D 오비탈에 4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전자가 전부 다 아래쪽 오비탈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이 기준점에 비해서 5분의 2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분의 1만큼 아래쪽으로 내려간 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냐면은 4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정화되는 에너지는
5분의 8 A0가 되겠습니다. 얘가 CFS라는 거죠. 강한장 리간디인 경우에는. 반면에 약한장 리간디인 경우에는 3개의 전자는 아래쪽 오비탈을 채우지만 1개의 전자는 위쪽 오비탈 에너지 준위를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화되는 에너지는 5분의 2만큼 에너지가 안정화된 에너지에 전자가 3개가 들어가고 5분의 3만큼 에너지가 높아진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이용하게 되면 5분의 3 델타 O만큼 에너지가 안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화되는 에너지가 강한 장이냐 약한 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장이 같은 경우에는 5분의 8 A0만큼 안정화되는 반면에 약한 장 리간디인 경우에는 5분의 3 A0만큼 안정화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요 놈이 약한 장일 때는 5분의 3 델타 제로가 되는 거고요. 강한 장일 때는 이것이 이제 5분의 8 델타 제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테이블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망간 3 플러스니까 여기에 해당하고요. 망간 3 플러스는 디오비탈이 4개의 전자가 있는 케이스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계산했지만 고스핀인 경우에는 안정화된 에너지가 5분의 3 A 델타 제로고 강한 장이가 안 되는 5분의 8 델타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D4인 경우뿐만이 아니고 5나 6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이 결정장 안정화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방금 구했던 CFS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그때 수화 에너지 얘기하면서 이것이 사이즈 이펙트만 고려했을 때 수화 에너지고 실제 측정되는 것은 이제 파란색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펙트가 있는데 그 추가적인 이펙트가 바로 이제 CFS라고 불렀었죠. 근데 그 추가적인 이펙트가 제로가 되는 점이 두 지점이 생긴다고 했었잖아요. 여기가 망간 2 플러스고 여기가 징크 2 플러스가 됩니다. 왜 망간 2 플러스하고 징크 2 플러스에서는 이 추가적인 이펙트가 없는지도 또 마찬가지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망간 2 플러스 컴플렉스고요. 징크 2 플러스 컴플렉스입니다. 망간 2 플러스인 경우에는 디오비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는 케이스냐면은 5개가 있는 경우고요. 징크 2 플러스인 경우에는 디오비탈에 10개의 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징크 2 플러스부터 보면은 디오비탈에 10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T2G도 모두 채워지고 EG도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CFS를 계산하는 점은 이제 0이 나옵니다. 망간 2 플러스도 밑에 3개, 위에 2개가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CFS를 계산해 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두 케이스 모두 CFS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자리로 이제 복귀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설명했던 것은 뭐냐면은 망간 2 플러스고 징크 2 플러스는 색깔이 무색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 것들은 색깔을 띠는 데 반해서 징크 2 플러스하고 망간 2 플러스는 색깔을 띠지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색깔이 띠는 이유는 뭐냐면은 T2G하고 T2G에서 EG로 전이가 되면서 이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색깔을 띈다라고 했었죠. 그럼 먼저 징크2 플러스는 왜 색깔을 안 띠는지를 보면은 징크2 플러스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d 오비탈에 10개의 전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는 겁니다. 이미 T2G 오비탈에는 2개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EG에는 2개 전자가 모두 채워져 있기 때문에 T2G에서 전자가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미 전자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여기는 전이가 아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무색이 되는 겁니다. 자, 망간 2 플러스는 약간 어려운데요. 자, 망간 2 플러스인 경우에 5개 전자가 모두 다 쌍을 이루지 않는, 그러니까 모두 다 패러렐한 컨피그레이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T2G에서 여기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T2G에서 EG로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이 T2G에 업스핀이 들어있으면은 이 빈자리에는 어떤 전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다운스핀이 들어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서 T2G에서 EG로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 업스핀이었던 전자가 T2G에서는 다운스핀으로 스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잘 안 바뀐다는 거죠. 빛하고 상호작용할 때는 스핀의 방향이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스핀이 바뀌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뗀 입자가 회전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스핀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거냐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핀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을 바꿔줘요. 마그네틱 모멘트의 방향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자기장이 필요합니다. 근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렉트론 마그네틱 필드라고 부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빛에는 일렉트릭 필드도 있지만 마그네틱 필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빛하고 원자나 분자가 전자가 상호작용할 때는 빛의 일렉트릭 필드하고도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마그네틱 필드하고도 사실 상호작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호작용이 더 크냐면은 빛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일렉트릭 다이포먼트의 상호작용이 가장 큽니다. 마그네틱 필드하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마그네틱 모멘트도 상호작용해 줄 수는 있지만 일렉트릭 필드의 와의 상호작용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빛하고 상호작용 얘기할 때는 마그네틱 필드하고 상호작용은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업스핀에서 다운스핀으로 전이가 되기 위해서는 뭐하고 상호작용해야 되냐면 마그네틱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와 스핀이 갖고 있는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색에 가까웠다는 거죠. 전이가 잘 안 일어나서. 근데 이 징크2 플러스하고 망간2 플러스를 보면은 살짝 다른 걸 느낄 거예요. 징크2 플러스는 완벽한 무색이지만 망간2 플러스는 약간 색깔이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마그네틱 필드하고 마그네틱 모멘트가 약간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업스핀이었던 놈이 다운스핀으로 바뀌면서 전이가 약간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약간씩은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색깔은 무엇에서 결정이 되냐면 따라서 바로 요 T2G와 EG 사이의 간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얘가 크게 되면은 파란색을 흡수하게 될 것이고요. 요 델타가 간격이 작게 되면 포톤 에너지가 작은 이제 빨간색을 흡수하게 되겠죠. 따라서 델타오를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어떤 색깔을 띠느냐를 보는 거죠. 어떤 색깔을 띠느냐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흡수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의 배유화합물에 흡수 스펙트럼을 찍게 되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커브가 나오고요. 그건 우리가 어느 파장에서 흡수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요. E는 H인 위에서 우리가 뉴를 알게 되면은 파장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걸 측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델타오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리간드들에 대해서 델타오를 측정을 한 것을 스펙트로케미칼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강한장 리간드, 약한장 리간드 보통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리간드 몇 개만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장 리간드는 대충 CO, CN-, 뭐 NO+ 정도가 이제 강한장 리간드에 해당하고요. 약한장 리간드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I-, Br-, Cr-, Cl-, F-, 주로 할라이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할라이드는 대표적인 약한장 리간드입니다. CO나 CN-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강한장 리간드고요. 그 중간에 껴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장 리간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NH3라든지 OH2가 대충 이제 중간장 리간드에 해당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결정장 이론인데요. 결정장 이론에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뭐냐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결정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메탈의 d 오비탈하고 리간드 사이의 반발력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배유화물은 화합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반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합의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뭐 강한장 리간드, 중간장 리간드, 약한장 리간드를 얘기했는데요. 왜 얘가 강한장 리간드고 왜 얘가 약한장 리간드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분자오비탈 이론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은 왜 강한장 리간드고 할라이드는 왜 약한장 리간드고 물하고 NH3는 왜 중간장 리간드있냐를 이제 분자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결정장 이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